네. 정말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이제 학부와 박사까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8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보스턴 MIT로 포스닥 과정을 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음. 제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선 안에서 성심성의껏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편하게 이제 질문해 주시고 또 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아마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거예요. 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저랑의 인연이 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냥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간단하게 알려주실래요? 우리 어떻게 만났었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포스닥 컨택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학교들에 이제 컨택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컨택을 했던 학교들이 MIT 하버드도 있었지만 이제 UC 버클리 그리고 스탠포드도 있었는데요. UC 버클리의 그 팅수라는 교수님 랩을 이제 컨택을 하고 싶어서 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알럼나이 그러니까 졸업생분들이랑 현재 커런트 멤버 리스트를 쭉 보다가 이제 저도 정보를 얻을 때 경험상 한국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준표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제 아. 메일로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보내드렸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제 바로 답장을 잘 해주시고 또 바로 보이스톡도 걸어주셔서 많은 정보를 주셔서 이제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룹 사이트를 보고 이름을 찾아서 메일을 보내신 거군요. 네네. 아, 사실 커렌트 멤버를 봤을 때 한국인이 많진 않아서 없어요. 알럼나이까지 들어가서 쭉 이렇게 보다가 찾아서 그렇게 메일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아마 메일이 통합으로 돼 있어서 버클리 메일로 갔는지 뭐 제 개인 메일로 갔는지 못 봤는데 그랬었구나. 또 한국인인 것 같은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도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사님을 이렇게 뭐 많이 도와드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한 30분, 1시간 정도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포스닥 구할 때 제가 관심 있는 랩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고 그분도 굉장히 저한테 줌이라든가 이런 걸로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내리사랑의 마음으로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또 좋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이렇게 또 저는 사실 워낙 바쁘실 것 같아서 응해 주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부 졸업하고 박사 졸업 예정이시고요. 현재 MIT, 하버드 등의 이제 포스닥 오퍼를 받으셨고요. 최종적으로는 MIT 가게 되신다고 하셨죠, 박사님? 아유, 네, 맞습니다.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요. 하버드도 굉장히 좋은 학교고 아마 리서치 그룹에 따라 결정하셨을 텐데 MIT랑 하버드 줄 중에서 결정하게 된 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결국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결국엔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기술로 바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음. 사실 제가 만약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교수 임용을 꿈꿨다면 하버드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옵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퍼를 받았던 그 하버드 화학과였는데 그 음. 교수님이 이제 한 3년 정도 된 신임 교수였고 또 음. 학부 때부터 박사 때까지 다 하버드에서 되게 성골 루트를 흔히 말해서 성골 루트를 밟아오신 분이었어서 그랬군요. 또 이제 올해 퍼블리케이션만 봐도 뭐 사이언스 두 편에 네이처 에너지 한 편 이렇게 굉장히 좋은 논문들 많이 내시는 분이었어서 또 음. 굉장히 트렌디한 주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해서 그쪽이 만약 제가 아카데미아를 생각했다면 되게 더 잘 맞는 핏의 연구실이었겠지만 저는 그런 인더스트리 쪽에서의 어떤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MIT가 그래도 하버드보다는 그런 쪽으로는 더 기반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가게 되는 연구실 자체가 굉장히 이미 그 지도 교수님이 6개 스타트업에 인볼브가 되어 음. 있으세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할 때에도 뭐 약간 자랑하듯이 이제 뭐 음. 빌 게이츠랑 독대를 하고 뭐 암 치료에 그래요?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음. 또 이제
RC 매너지라고 해서 리튬 프리 배터리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뭐 80밀 투자를 받았다.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냥 되게 직접적으로 가서 기술을 통해서 창업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에 아는 뭐 슬로운 MBA 사람도 많이 있고 뭐 로여들도 많이 있어서 IP 작업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한국 시험에 익숙해져가지고 무슨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줄 세워가지고 뭐 쭉 해서 뭐 난 GRE, 토플, 뭐 나 논문 몇 개 이거면은 어디 입학, 저거면 저기 입학, 뭐 탑 10이, 탑 20, 뭐 탑 50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이유와 로직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인터뷰에 그대로 전달돼서 이렇게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유,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디스코드랑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시간 순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볍게 아까 뭐 스타트업 이런 얘기도 좀 하셔가지고요. 박사님 어떤 연구 주제 하고 계시고 관심 있는 스타트업은 어떤 거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일단 해주십시오. 네네네. 제가 하고 있는 현재 연구는 이제 방촉매라고 해서 포토카탈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촉매 반응을 빛을 이용해서 하는 반응을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자매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첫 번째 일저자로 이제 대면적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을 위한 물에 뜨는 이제 하이드로젤 나노 복합체를 만드는 음,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수소나 탄화수소 연료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제가 있는 이 랩이 사실 반도체 하는 랩이에요. 그래서 음, 반도체랑 바이오 쪽을 결합해서 하는 랩이고 저도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반도체 기술이랑 세포 배양 그리고 이거를 치료 목적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한 머터리얼을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첫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는 그 기술을 배웠었고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ACS 나노라고 하는 저널에도 두 번째 일저자로 논문을 출판하기도 했었고, 음,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 교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수소 에너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메일을 주셨는데 이제 그 메일을 받고 주변에서는 다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또 시작이다. 그냥 저거 그냥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적당히 너가 드랍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었는데 음, 저는 약간 이제 제 지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사실은 과학고를 졸업을 했어요. 과학고를 음,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이스트 EWS에 가서 수소에너지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적었던 게 불현듯 기억이 나서 이거 뭔가 음,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뭐 저희는 반도체 하던 랩이었으니까 아무도 관련된 사람이 없지만 그냥 반년 정도는 그냥 논문을 그냥 쭉 읽으면서 뭐 이런 논문이 나오는구나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 읽었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게 그냥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음, 저희 과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거 저희 옆 연구실에 거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람 또 있다더라 그 얘기를 음, 들었는데 이제 그 연구원분이 또 제 사수의 과 동기였던 거예요. 학교 동기, 음, 대학교 동기였어서 그렇게 이제 미팅이 잡히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뭔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 연구 분야를 확립하고 이제 그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제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 논문을 썼기 때문에 훌륭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연구 또 논문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 혹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거를 보면 사람들은 막 옛날에 그 막 척척 박사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되게 모든 거 다 알 것 같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시지만 사실 박사는 배우러 가는 곳이지 똑똑한 사람이 막 뭐 아는 것 같고 뭘 만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모르는 거 혹은 새로운 분야를 배우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딱 박사님께서는
이게 기민한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걸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공부도 공부대 나름대로 하지만 아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고 하는 게 제가 서바이브했던 방법과 굉장히 동일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르는 분야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한번 이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수님이 너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뚱딴지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 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한번 다시 바꿨고요. 아마 지금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리시죠? 혹시라도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요, 시간 순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요 질문이 굉장히 들어오네요. 서울대학교, 오케이, 너무 좋은 학교고 물론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최고의 학교이면서 또 정말 좋은 회사로도 충분히 취업도 하고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 진학 결심을 언제 하게 되셨고 또 왜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음, 제가 실은, 대학을 조금 어린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만 16세 입학을 했었고, 만 그러세요? 20세 졸업을, 네, 했습니다. 혹시 되게 특이 케이스네요.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빠른 일이라서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고, 그리고 예. 이제 과학부를 나왔으니까 또 학교를 1년 일찍 졸업을 해서 좀 대학을 일찍 들어갔고요. 어. 혹시 그리고 이제 뭐 학부도, 뉴스에 나온 건 아니죠? 한 3, 4년 빠른 것 그러진 같은데? 않았습니다. 음, 뉴스에 나온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7학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만 20세 졸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린 나이에 결정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시구나.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음, 어쨌든 공대를 나오게 되면 항상 졸업할 때 두 가지 길로에 서게 되거든요. 음, 취업을 하느냐, 그리고 대학원에 가느냐,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석사만 하느냐, 박사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음, 저는 학부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냥 당연하게도 그래도 내가 박사까지는 전문성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저희 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서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친구들 많이 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학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왜냐면 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러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공과대학을 나왔어도 마케팅을 하라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영업을 하라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음, 이런 게 좀 요즘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또 밸런스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 물론 미국은 전부 다 거의 박사 체제지만 한국에선 석사, 박사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석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2년의 시간을 보통 투자를 해서 석사를 취득하면 이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박사급 인력 밑에서 좀 일을 해야 되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걸 아셨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몰랐고요. 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제 시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이제 박사는 다 아직 아시겠지만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력이 인정이 되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진출이 느려진다는 거죠. 뭐 경제 활동도 느리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내 세부 전공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든 연구소든 이렇게 핏을 맞추는 게 또 오히려 어려워질 수는 있다. 그치.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음,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전공을 못 살릴 수 있지만 어쨌든 빠르게 경제 활동, 빠르게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명확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되게
사실 직관적이었습니다. 음, 뭐냐면 이제 좀 한국에서의 어떤 공과 대학은 이제 군복무에 있어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맞아요.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대체 복무 제도가 있는데 저는 원래는 유학을 꿈꿨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투사, 뭐 의경, 어학병 음,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음, 그냥 일반 복무로는 뭔가 제 시간적인 게 좀 활용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진 않았어서 그렇게 지원했지만 음. 다 결과적으로 다 잘 안 됐어서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에이트를 가져가자. 그래서 학부도 실학기 졸업을 빠르게 하고 군복무가 3년 동안 인정이 되는 이걸 활용을 해서 빠르게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실제로 지금도 만 26세에 박사 취득을 하게 되고요. 음. 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동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심플한데 이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 하는 특혜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어떤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좀 축소했다라는 게 대한민국 R&D 발전에 조금 많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남자들은 또 군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게 일반 본부가 뭐 안 좋고 뭐 카투사가 좋고 뭐 전문 연구 요원 더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나한테 제일 내 진로와 내 인생에 제일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어쨌든 뭐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내 박사를 고민하게 된 거는 사실 군대의 이슈가 좀 컸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좀 지금 되게 어, 중요한 예 말씀하십시오 박사님. 네네, 그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맞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영향을 크게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음, 한 가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만약에 국내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된다면 음. 내가 가고 싶은 랩이 딱 두 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었던 것도 좀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아 어딜 가고 싶은 데가 연구실 딱 정해졌었군요.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저희 학번, 제가 학부는 1호 학번이었는데 이제 저희 학부만 특이하게 1학년 전공 수업 중에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 분야를 소개해주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네요. 근데 나는 만약에 국내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요랩이랑 요랩, A랩, B랩을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1학년 때부터 좀 있었어서 네, 어렵지 않게 진학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분은 좀 특수하기는 해요. 굉장히 일찍 대학을 입학하셨고 또 일찍 졸업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할지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은 석사를 할지 박사를 할지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취업을 바로 하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전공을 오롯이 살려가지고 일을 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더 주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대학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취업을 지우고 이제 대학원을 선택한 케이스고 여기서 제가 좀 놀라웠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석사를 갈 거냐 박사를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석사는 2년 정도 걸리고 석박 통합을 하더라도 5년에서 6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5년 6년 정도 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냥 2년만 좀 하고 연구소를 가보자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전문성을 발휘한 어떤 연구소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석사 학위만을 갖고는 어쨌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우라든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하는 임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은 좀 박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문연구 요원이라고 하는 어떤 군부문적인 이점이 조금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학원에 대한 진학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아마 질문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하더라도 빨리 졸업을 하셨으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빨리 군복무 끝내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건 혹시 뭐 영어에 뭐 좀 두려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유학을 2년 빨리 맞춰버리고 저 요즘은 또 1년 반이니까요. 한 빨리 군복무 그냥 일반 군복무로 맞춰버리고 그냥 바로 미국으로 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문 연구 요원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셨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석적인 답변이랑 제 개인적인 답변을 좀 나눠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항상 전 느끼는 게 학부 생활, 그러니까 학부 저학년,
학부 고학년, 대학원 전연차, 대학원 고년차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시야가 달라서 보이는 게 되게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음, 사실 그런 지금은 전문연구원이 이제는 3년 중에 2년만 복무하고 1년은 또 산업체에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맞아요. 많이 생긴 상황이 이어서 유학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면 어, 일단 뭐 영어에 문제만 없다면 음, 이거는 아카데미의 학계를 생각하든 인더스트리를 생각하든 둘 다 공통적인데 음, 예를 들어 내가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원에 입학할 때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어떤 A과의 학생인데 이 A과에서 박사를 따면 이 A과에서 교수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사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 아무도 그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려 하지 않겠죠. 이거는 맞아요. 사실 교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A라는 교수 밑에서 대학을 원을 다녀서 박사를 취득하면 저는 이 A 교수 연구 분야를 어쩔 수 없이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 입장에서는 이 A라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 굳이 한 명을 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그쵸. 패컬티에서는 이 교수가 은퇴를 하면 그 자리를 메꿀 때는 이 국내 박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해외 박사를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박사들을 많이 임용해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전문성이 있는 대가 밑에서 그 기술을 가져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카데미아 쪽이라면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물론 영어든 문화적인 차이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음, 생각보다 미국의 탑스쿨들이 우리나라처럼 탑저널의 논문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저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음, 한국에서는 그 저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그 기술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인상을 많이 음, 받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뭔가 그런 저널들의 어떤 이걸 뚫어내기 위한 노하우가 거의 특화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퍼블리케이션으로 봤을 때 뭔가 적응의 난이도가 더 낮고 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내 능력이 출중해서 미국에서 생활도 어렵지 않고 거기서 포텐셜이 만약에 터져준다라고 하면 같은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봤을 때 절대로 미국 박사를 한국 박사에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아, 저는 일단 이거가 너무 지금 여러분이, 이 멋진 얘기를 그냥 여기에서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아시는군요. 이거를 여기서 제가 가춤표 채널에서 드디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항상은 이 정도까지는 오픈 안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구독자를 제가 좀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정리만 좀 한번 할게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재미없어 보여도 진짜 중요한 얘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교수님들은 자기 학생들 모집하려고 국내 박사 뭐 오라고 하고 너는 이렇게 똑똑하니까 앞으로 진짜 교수 돼야지 우리 밑에서 열심히 논문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 밑에 오면 탑 저널 뭐 사이언스 네이처 자매집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와서 열심히 연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간과하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 교수 밑에서 연구를 하면 내가 A 교수의 연구 분야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겹칩니다. 연구 분야가. 근데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대학에서도 이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쨌든 각 탑으로 가려고 그렇게 그런 교수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교수가 나가지 않는 한 내가 이 분야에서 똑같이 하면은 내가 이제 교수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뭔가 연구를 하면 나는 미국에 있는 교수님과 연구 분야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교수는 내가 국내에서 교수를 하는 데는 전혀 경쟁을 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그거는 뭐 나랑 교수의 어떤 경쟁뿐만이 아니라 같은 랩 동기랑도 비슷합니다. 내가 졸업하는 랩 동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은 좀 더 이제 그 기술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포커스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좀 지나치게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좀 본다.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것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정량적인 평가를 정성적인 평가에 비해서 더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논문이 하나도 없어도 잡토크를 오는 박사 졸업 예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논문이 하나도 없고 뭐 이제 피지스 하나 제출할 예정인데 심지어 포닥도 안 했는데 UC 버클리의 교수 임용 인터뷰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버클리 교수들은 아무리 뭐 여기서 시비를 걸든 뭐 하든 내가 봤을 땐 요 기술이 정말 앞으로 중요해질 기술이고 요 비전이 우리 버클리에서 키워야 되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교수들 사이에서 동의가 되면은 과감하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뽑는다가는 야 제가 지금 뭐 누구의 뭐 커넥션이 있다든가 얘는 지금 논문 정량적인 임팩트 팩터나 환산 편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자꾸 실적, 정량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번 걸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되는 연구만 하죠. 결국 펀딩도 결국은 이제 논문 수가 많고 논문을 잘 쓴 사람들에게 펀딩을 줄 거고 그러면은 펀딩을 프로포저를 제출하는 사람도 결국 좋은 논문에 물론 쓰는 건 다 어렵겠지만 논문이 나올 법한 거에만 자꾸 프로포저를 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본질적인 과학과 공학의 발전이 조금 저해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한데 요 얘기를 해주셨네. 제가 틀린 거 아니죠, 박사님? 아니,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요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네.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이게 국내 박사 뭐 해외 포닥의 이슈가 아니라 이런 얘기,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물론 뭐 당연히 박사님이시니까 그런겠지만,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쨌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네네, 정석적으로는 좀 말씀을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인더스트리에 가더라도 음, 어, 사실 현실이 어떻냐면요. 한국에서 이공계가 받는 대우는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들 의대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는 반도체 하는 랩이잖아요. 여기서는 어쨌든 뭐 논문이 좋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뭐 S전자 이런 데 과장으로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급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연봉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뭔가 서울대 공과대학 학부 나오고 박사까지 나와서 S전자 과장이네 그럼 진짜 뭐 떵떵거려 잘 살겠지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반면에 미국에서의 인더스트리는 사실 한국이랑 아예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페이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미국 박사가 뭐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어떤 취업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사를 따고 가면은 뭐 대리 말년차나 이제 과장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봤자 연봉 뭐 1억 2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받을 텐데 그거 세금 떼고 하면은 결국 한 달에 6, 700 받을 거예요. 물론 그게 엄청 큰 돈이죠. 당연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 6, 700, 7, 800 뭐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받아봤자 내가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서울대학교 박사까지 땄는데 내가 그거 갖고 막 무슨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은 아닌데 이와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데 저도 애플에서 일했으니까 미국 같은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봉급이 막 2억, 3억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엄청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나 대우 자체가 한국과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만 하더라도 어쨌든 해외 대학원이냐 국내 대학원이냐 이런 이슈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네, 주셔서. 그리고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사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 주신 1억 2천 수준도 사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급만 고려하면 세후 기준으로 그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처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뭐 정석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드릴 정석입니까?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땠냐면 어
이제 저희 과에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벨 화학상 후보에도 오르시고 이런 교수님이 음, 계신데 저랑도 되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분께 사실 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음, 유학을 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딱 교수님께서 물론 저는 되게 감사하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 뭐 "미국을 가더라도 여기보다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랩이 그렇게 많지 음,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물론 동의를 하고 이런 논문 퀄리티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있는 연구단이나 저희 랩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음, 제가 여기서 어쨌든 박사 6년 동안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아까 준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잘 나와야 왜냐면 그게 생존이기 때문에 논문이 잘 나와야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연구소가 돌아가기 때문에 논문이 잘 나올 수 있는 분야만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산업에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그건 아예 다른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근데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미국은 둘 다 가져가거나 논문 퀄리티 낮더라도 일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는 그런 그치. 구조이기 때문에 시야나 시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는 군대랑 영어 문제만 좀 괜찮다면 유학을 가라고 음,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어쨌든 한국 박사이니까 그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참 어쩔 수 없어요. 자, 오케이. 너무 여기서 깊게 빠지면 또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전문 연구 요원이 2년이었으니까 내가 군복무적인 어떤 이점을 위해서라도 빨리 국내 박사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입학하는 그 시점부터는 나는 해외로 포닥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잡고 가신 거네요, 박사님. 아닌가요? 혹시 그것까지는 아니었나요? 어 사실 대학원에 입학할 때는 포스닥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네, 포스닥 제도에 잘 몰랐고 그냥 되게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 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 기준은 그치. 너무 펀더먼털한 것보다는 좀 더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음,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진짜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 1년 정도는 되게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되게 되게 힘들었고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학부까지도 계속 단기적인 성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중간고사 음, 보고 기말고사 보고 두 달, 세 달 만에 내 등급이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연구는 되게 장기적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두 달, 세 달 만에 내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게 1년, 2년 길어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치. 어려운 전연차 시절 때는 그래서 뭐 해외를 나가거나 이런 생각도 사실 못 했고 그냥 음. 되게 서바이벌 힘들게 해야겠다. 그냥 꾸역꾸역 네네 서바이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사실 그런 한국에서 이공계의 현실을 보면서 사실 왜 '내가 왜 의대를 안 갔을까.' 이런 후회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도 이것도 네트워킹으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그래요? 친구들이 되게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창업을 하거나 하면서 일어서는 경험들 많이 봐서 그런 음, 거에서 좀 용기를 많이 얻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할 게 아니라 시장이 다른 미국으로 못 갈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포스닥 제도를 이제 사실 미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뭐 비자나 이런 교두보를 생각하면 학업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정말 합법적으로 가서 정말 잘 내 커리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 '포스닥만 한 게 없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좀 5년 차 정도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 이거 얘기가 참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게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살아온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살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래도 과학고 나오셨고 서울대를 16살에 들어갔으면 말 다 했죠. 뭐 정말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뭐 저는 상상도 안 되지만 물론 이제 뭐 본인은 겸손하게 뭐 그렇게 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가면 힘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똑똑하면 그냥 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힘드셨나 봐요. 처음에 왜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공대에서. 근데 사실 연구라는 거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연구는.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외워서 시험을 보면 잘 나오는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질의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연구는. 결국에는 저는 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그냥 디시전 메이킹의 연속이고 음, 이걸 얼마나 최적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게 안 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피벗할 수 있냐. 음,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연구에서도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생각보다 이 학계라는 것도 굉장히 순수하다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논문을 어떤 리뷰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런 피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 처음에는 그래서 예. 되게 힘들었어요. 아예 다른 성질의 것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성과에 되게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온 한국 교육에서 중독되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연구 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한 실험의 결과물이 유의미하려면 적어도 3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맞아요. 배워서 실험을 맞아요. 해서 이게 유의미하게 되려면 그 3달을 그러면 견뎌야 되죠. 근데 이제 실험에 유의미하게 됐다고 해서 논문이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실험이 정말 많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유의미한 또 스토리 라인이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되게 장기적으로 내 성과를 기다리고 참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은 사람들은 학부 인턴을 뭐 6개월, 1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이 여러분들처럼 막 내가 알던 사람이 탑스쿨 박사를 갔는데 이 사람이 논문을 2개를 썼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학부 인턴을 해서 1년 안에 여기서 쓰고 2년 안에 저렇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유의미한 실험 데이터가 얻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게 나온다고 한들 논문화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쟤도 이번에 사이언스 1저자로 쓴 거를 보면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논문 메인 피규어에 나온 그 데이터는 5년 전에 나왔어요. 이미 다 나온 건데 그게 바로 퍼블리시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그거를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드밴스 매체를 제가 1저자로 쓴 거 같은 경우도 보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대학원 박사 2년 차에 시작해서 3년 차에 데이터 나오고 제가 거의 졸업할 때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그것도 한 3, 4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은 지금 얘기하는 임팩트 팩터 30 이상짜리는 웬만하면 이 정도가 걸리는데 교수도 그렇게 쉽게 내지 않고요. 근데 그 정도 이 데이터가 3년, 4년 전에 그대로 나왔던 거를 왜 바로 퍼블리시를 못하냐. 그만큼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폴리싱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나 지금 빨리 미국 박사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빨리 뭐 취업해야 되고 뭐 교수 돼야 되고 해서 그냥 뭐 대충 임팩트 팩터 3, 4짜리 내고 치워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그 길과는 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좋네. 훌륭하시네요. 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랬어요? 혹시 네트워킹이 중간에 막혔을 때 피버팅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뭐 논문 작업이든 뭐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요즘에는 나 혼자 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음, 때문에 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봉합해야 되고도 결국엔 연구의 일부분이 되는 시대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과학부 입학할 때 해주셨던 말씀인데 제일 빠른 거는 뭐냐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영향을 줬었는데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논문들을 막 읽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딱 올 수 있는 건 그 분야의 고수의 한마디가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음,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정말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좀 그 사람들 지식을 최대한 물어보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킹이 결국에는 뭔가 그냥 이 사람 만나고 막 하고 이것도 되게 좋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커리어적으로도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이거는 커리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다는 인상을 많이 맞아요. 받아서 맞아요. 뭔가 연구는 되게 독고다이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내 능력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사람을 다루고 네트워킹하는 능력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엄청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DOE 프로젝트가 됐든 뭐 달파가 됐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BK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개 있겠지만 그런 거를 결국은 심사하는 거는 동료 교수이고 그게 피어 리뷰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내가 쟤를 안다고 해서 점수를 잘 주는 개념이 아니라요. 모든 거에는 레퍼런스라든가 전반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협업을 잘하는지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겹치고 겹쳐가지고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뭐 나이가 들고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기적으로 막 논문 하나 더 써야지 막 두 개 더 써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자꾸 주위 사람들과 단절하고 내가 하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빨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빠른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히 보면 좀 이렇게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해야 될 시간에 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졸업하는데 늦춰질 것 같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느려 보이는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빠르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내기 얘기가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또 벌써 40분쯤 지나가지고 내가 박사님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돼서 질문을 좀 하나 좀 제가 생각했던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연구 얘기도 제가 너무 궁금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뭐 논문도 좋은 거를 쓰고 어쨌든 졸업도 잘 하셔서 포닥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보통 포닥을 구하는 방법에는 뭐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학회를 가가지고 명함을 뿌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3년도 한 겨울쯤 한 포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셨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포스닥은 박사 과정처럼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뽑는 그런 상시 제도이기 채용. 때문에 교수랑 1대1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포스닥 결정에 중요한 것들이 어, 첫 번째로는 일단 굉장히 생각보다 큰 게 펀딩의 유무가 있어요. 펀딩의 유무. 맞아요. 이게 내 교수 입장에서 내 돈을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들고 와서 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탑스쿨들은 결국엔 워낙 어플리컨트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음. 지금 얘를 안 뽑아도 또 우수한 사람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적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 지도 교수랑 그 교수랑의 관계가 얼마나 쌓여 있었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두게 되고요. 그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해외 학회 기회가 있으면 그냥 저도 사실 해외여행으로 생각하고 막 놀러만 다녔지만 음. 그런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음. 대가들에게 가서 인터랙션을 하고 내 CV나 논문을 전달하고 나에 대한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회들에서 포스닥 인터뷰를 보고 바로 가는 경우도 저희 연구실에서 칼퇴를 그래서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루트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고 연구 분야가 이제 중요하게 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일단 제가 가고 싶은 연구실을 리스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음흠. 이 리스트업을 하려면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쵸. 내 목적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카데미아에 무조건 갈 거야. 그러면 뭐 대가 랩을 가고 싶어. 그러면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대가들로 리스트업을 해야 될 거고 음. 또는 내가 듣기로는 약간 신임 교수들이 좀 잘 밀어준다더라. 그러면은 뭐 탑스쿨 신임 교수들로만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음. 그런 내가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세우다 보면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음. 학교에 어떤 교수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했던 건 그 연구실에 있는 한국인이나 아니면 음. 알럼나이 있는 한국인들한테 한국어로 메일을 보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음. 쉽잖아요. 저 한국인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 이제 이 리스트업을 했으면 이 교수들의 우선순위를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실 생활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처음에 정보를 좀 얻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결국엔 다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포스닥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10개의 논문을 썼고 1주자로 리서치가 뭐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 어드밴스 머티리얼스, ACS 나노 이렇게 좋은 논문이 3개가 있었지만 음. 저는 총 46개, 46개의 컨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워. 2년 전에, 3년 전에 코로나 때 이후로 포스닥 페이가 엄청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8만 이제 지금 8, 9만 보스턴 하죠. 9만, 8만 할 어, 텐데. 더 올라갔어요? MIT 기준으로는 이제 67K, 6만 7천 불이 아, 최저 오케이, 연봉이고요. 오케이. 뭐 하버드는 6만 1천 불, 뭐 아마 서부는 더 높을 텐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교수들이 포스닥을 고용하는 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되게 계속 음.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펀딩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펀딩이 딱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이제 한국에서의 펀딩은 국가 펀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 예, 예. 네, 네, 이제 뭐 세종 펠로우십이랑 학문후속세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디테일들은 뭐 시간상 뭐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적고 아무튼 싶은데 못 적었어요. 세종 펠로우십하고 제가 두 번째 건 뭐죠? 두 번째 건 학문후속세대입니다. 아, 학문 학문후속세대 후속 세대. 아. 박사 후 기계연수. 네네네. 두 가지가 있고 뭐 세종 펠로우십은 뭐 1년 7천만 원, 뭐 학문후속세는 1년 6천만 원, 뭐 이런 식의 음.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음. 그런 게 이제 보통 연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는 그런 선택들이랑 함께 그런 국가 펀딩을 지원하는 데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펀딩을 지원하려면 또 연수 기관과 교수가 정해져야 지원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안 맞아. 근데 이게 닭이 먼저 닭이 먼저 이게 결국에는 이 펀딩을 할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풀어내야 펀딩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전략은 뭐냐면 일단 일단 보내. 보내는 메일 내용은 한 문단으로 컴팩트하게 짧게 쓰셔야 돼요. 안 음. 그러면 안 읽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CV를 잘 준비하시고 리서치 서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논문들을 카테고리화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그거를 커버레터 밑에 두는 식으로 해서 커버레터를 같이 보내는 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리마인더라는 게 되게 실내고 엄청 무례한 걸로 많이 그래요? 느끼잖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재촉하는 것 그래요? 같고. 음. 근데 미국에서는 리마인더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흔하다고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그럼요. 신뢰가 아니라고 들어서 음. 저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동안 답장이 없으면 4일째 리마인더를 보냈어요. 음. 그래서
총 2번의 리마인더까지 보냈었고, 그래서 첫 2번은 펀딩 얘기를 빼고 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펀딩 얘기를 넣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바로 답장이 오는 경우보다도 리마인더를 보냈을 때 답장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펀딩 얘기를 넣어서 보냈을 때야 답장이 오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또 이렇게 컨택이 되고 나면, 네,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컨택이 되고 나면 보통 2가지 단계를 거쳐요. 교수랑 1대1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그룹 멤버들이랑 줌으로 그룹톡을 하게 되고요. 이 2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최종 오퍼를 받는 거라서 절대로 오퍼 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 다른 MIT 랩에서 1대1 인터뷰 때 교수가 99% 된다 얘기했었고, 톡 하고 나서 또 다른 인터뷰까지 또 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퍼를 받기 전까지는 컨택을 멈추면 안 되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잠깐 네, 끊을게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살에 서울대학교 가서 졸업한 다음에 논문 Nature Nanotechnology Advanced Material ACS 나노 이렇게 쓰고 논문 총 10개 있는 분이 46개. 그러니까 나는 포닥도 이렇게 하는데 박사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솔직히 이해 안 가고, 내가 했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좀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 인정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전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 제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왜 그러니까 왜 그 대가들이 돈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펀딩이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혹시 생각한 바가 있으세요? 이거는 결국엔 공급과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포스터가 오는 사람한테 돈을 안 들여도 오히려 대가들이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가들이 자기 돈으로 포스닥을 고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펀딩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맞아요. 제가 요즘 같이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도 풀 펀딩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MIT를 풀 펀딩으로 가게 됐지만 이것도 되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따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상황은 대부분이 펀딩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준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맞아요. 그냥 박사를 나가는 게 더 난이도가 쉬울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좀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일단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가들도 돈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딩이 있는 포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돈 싸들고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이 많다. 이거 맞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게 일단 첫 번째가 제일 크긴 한데 조금만 더 하면, 일단 뭐든지 펀딩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얘가 한번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좀 더 살펴보지 않으니까 리스크가 적은 거죠. 왜냐면 얘는 다른,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펀딩이면 펀딩일수록 이 얘는 굉장히 한번 검증이 됐고 훌륭한 연구자라는 게 한번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펀딩이 있다는 여부 자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음이 검증되었다라고 일단 보는 게 있고요. 이거 실제로 풀 펀딩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요즘 미국은 계약 몇 년으로 해줘요? 1년이에요? 그건 1년이야 아직도? 네, 그냥 1년씩만 계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MIT 기준으로는 최대 4년까지 갱신을 해준다. 이게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교수가 원하지 않으면 그 짐 싸고 가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죠 어쨌든 계약은. 교수가 원하지 않으면은 네네, 맞습니다. 익스텐드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독일에서 하잖아요. 독일은 보니까 약간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2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포닥 갈 때 좀 느끼실 텐데 이게 1년을 받는 거랑 2년을 받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자마자 집 구하고 적응하고 뭐 트레이닝 받고 하는데 한 3, 4개월 써버려요. 그럼 뭔가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1년 안에 뭔가 그 유의미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랩에서 포닥하는 애들 중에 물론 대부분은 솔직히 버클리 올 정도면 사실 이름값 받으려고 온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이미 교수가 될 건데 잠깐 너네 랩에서 좀 일하다가 슥 가다가 나 임용됐어 이러면서 안녕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3, 4년 포닥한 다음에 교수가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인더스트리 가거나 이런 케이스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적응을 잘 못해서 이게 교수님과 어떤 이런 관계도 좀 이상해지고 뭔가 스타일이 안 맞고 이러다 보면은 1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포닥을 또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 다른 포닥을 또 끊기기 전에 알아봐야 되니까 이게 막상 딱 가서 적응했더니 바로 또 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익스텐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또 알아봐야 되고 이게 진짜 피말려요. 그래서 유럽은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행이고 최근에 저는 일단 익스텐션을 2년 더 연장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풀 펀딩으로 가는 경우도 별로 없군요. 제 비자는 뭘로 가세요? J로 가세요? H1B로 가세요? 네, 일단은 J1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J1으로. 좋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뭐 제가 일단은 궁금 아난 2시간 더 잡고 더 얘기하고 싶네. 너무 재밌다 우리 박사님.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이세시님께서 이게 얼마치 강의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분들이 유튜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컨택 많이 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저 좀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요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포대학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준비했는지 그 기간에 대한 거 결심하게 된 계기 이런 거 다 얘기한 것 같고 포대학에 대한 시선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에 대한 목표를 하고 이런 것도 쭉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요거 한번 해보죠.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 어땠어요? 대학 그 국내 박사 하실 때 약간 어쨌든 안 맞는 것도 있고 솔직히 지도 교수랑 한 번도 안 싸웠거나 트러블이 없었으면 그거는 솔직히 졸업한 게 아니고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 저놈의 씨 지도 교수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야 너 이제 졸업할 때 됐구나 이래요. 어떻게 좀 그런 갈등이 있었다 하면은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셨어요? 어, 일단은 그 다양한 스타일들이 물론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결국에 한 분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이고 통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되게 인간성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로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음, 뭐 진짜 잡무를 막 과다하게 시킨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 지도 교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음, 인간성에는 정말 하자가 없으셨고 음,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냥 예를 들어 제자가 메일을 보내면 그냥 답장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저희 교수님 되게 빠르게 밤이어도 막 답장을 잘 해주시고 이런 거는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인데 문제는 워커홀릭이세요. 저희 아, 교수님께서 워커홀릭이셔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주말에 저녁에 갑자기 단톡방에 파지면서 이제 막 내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미팅 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주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되게 큰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을 그치.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고 저도 막 주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속해서 뭐 전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음, 어,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진짜 바보같이 다 퍼주는 정말 그런 참 스승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러니까 그럼요. 예. 결국엔 내가 전략을 세워서 결국엔 이것도 약간 바둑 한 판 둔다는 생각으로 결국엔 기브앤테이크일 수밖에 음, 없거든요. 그러면 어 저는 예를 들어 당연히 지도 교수가 있으면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단순히 그냥 내가 얻고 싶어 내 시야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그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비교군이나 뭐 이런 상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가면 좀 합리적으로 받아줄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승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순진해지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관계도 뭐 스승 제자라는 관계가 뭐 평생 걸어가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이 염두에 두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수평적인 랩이 있지만 약간의 수직적인 구조가 있는 그런 음, 시니어 주니어 있는 관계라면 한국은 그런 구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둘 다의 잘못이 아니지만 둘 다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니어 때는 주니어 시야가 있고 시니어에 하는 고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생색낸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게 음, 오해를 좀 줄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비단 음. 동료들뿐만 아니라 교수님한테까지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트러블을 그래요. 최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기브앤테이크 관계를 제가 멘토링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어와 악어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여야지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이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여러분들 막 나는 박사니까 공부해야 되고 난 논문을 몇 개 써야지 뭐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부디 조금 이타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서도 아 이게 결국은 본질이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해 주면서 연구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아까 이걸 안 여쭤봤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펀딩을 따셨나요? 이 세종 펠로우십 또는 학문 후속 세대? 이제 학문후속 세대가 2월 중순쯤에 지원을 하고요. 네네. 세종 펠로우십이 1월 말 정도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세종 펠로우십 지원할 때는 컨택이 된 교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그랬군요. 이제 학문후속 세대 때는 이제 하버드 화학과가 컨택이 됐어서 그래서 그 연수기관으로 학문후속 세대를 제가 선정이 됐었고요.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그냥 포기를 하고 음, MIT 풀 펀딩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비용이 그게 더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펀딩을 들고 가면 최소 연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액을 예를 들어 하버드를 갔다면 하버드에서 지불을 해줬어야 됐지만 네. 어, 풀펀딩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제 검증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음, 결국에는 교수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안 맞으면 그냥 다른 데 가 이렇게 하기도 사실 아, 좋은 거거든요. 한 왜냐면 번 더 풀펀딩은 내가 생각하셨구나. 모든 돈을 주는 거라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고. 보면 저를 조금 더 대우해 주는 거죠, 그게. 음, 음. 그래서 다들 풀펀딩을 많이 선호를 하고 그게 좀 제약이 덜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펀딩을 받아서 가면 거기서 생긴 연구 결과물에 대한 페퍼는 국가로 기속이 된다던가 뭐 이런 제약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막스 플랑크 왔을 때 훔볼트 펠로우십이란 거를 원래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 더 돈도 많이 안 주고 뭐 물론 그걸 이제 신청해서 받는 과정 자체도 좋기는 한데 뭐 그냥 저도 안 했고 아마 비슷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박사님 너무 재밌었고요. 그냥 이제 뭐 스타트업 관심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비즈니스에 관심이 좀 있고 앞으로 어떤 회사 창업하고 싶었고 또 원래부터 막 물론 아까 펀더멘탈보다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하셨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막 스타트업 하고 싶으셨는지 이 스타트업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싶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음, 그러니까 저는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제 목표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음, 지금은 저희가 AI 에라에 살고 있고 음, AI가 굉장히 핫한 시대지만 저는 그 다음은 뭘까를 생각해보면 에너지 에라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저희가 석유 가격이든 뭐든 피부로 느끼는 게 조금씩은 있었지만 아직 너무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개인 또는 단체가 현재 산유국의 지위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마리를 저는 사실 이제 핵에너지에서 찾고 있고, 예를 들면 핵융합의 상용화라든가 아니면은 분열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향후 20년 내에는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음, 근데 이제 뭐 나사가 돈이 없을 때는 퍼블릭 섹션 뭐 일론이 돈을 넣어서 스페이스에서 하는 것처럼, 저는 제 개인적인 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걸 밀어붙이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중간 단계로 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케미컬 신테시스 쪽을, 이제 에너지 쪽으로는 이제 테마를 여러 개 잡아서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원래 바이오 쪽 백그라운드도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는, 예, 사실 이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건데, 저는 헤어로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탈모 치료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네, 학계 쪽으로는 사실 먹거리가 아니지만 어 이걸 구현한다면 굉장히,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풀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호르몬 치료 지금 말씀하신 보스턴에, 거죠? 네네, 네, 탈모 치료요. 헤어로스 트리트먼트, 탈모 치료 아 말씀드린 겁니다. 탈모요. 어, 네네네네. 제가 몰랐네. 아 헤어 로스 스트림은 네, 헤어로스 트리트먼트 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보스턴이 좀 바이오 쪽이 강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너지보다 그쪽이 조금 더 먼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아직 아이디어가 뭐 프리리미너리하게 기초적으로 있지만 구체화되진 않아서 이제 가서 저도 이제 미쳐보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사실 제 막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결이 맞았던 친구가 지금 스타트업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친구가 옆에서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여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내가 공학을 쫓아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뭐 처우가 안 좋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 음, 그러면서 많이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공학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한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리밋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다 비교군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의대잖아요. 음, 왜냐면 점점 더 지방대 의대 밑에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공대가 이런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의대는 평균적으로 뭐 페이든 뭐든 평균이 높고 하한이 높죠.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상한이 존재하는 게 전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계가 그렇지, 주어지는 게. 그렇지. 그래서 상한이 없는 분야에서 내가 마음껏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향후 50년 뒤에 될 기술이 아니라 바로바로 산업에 임팩트를 주는 기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네요. 저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 참 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뭐 저는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영향을 받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고 바뀌고 싶으면은 환경부터 바꿔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을 빼고 싶으면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뭐 김계란이나 뭐 심으뜸 같은 걸 봐야 자꾸 아침마다 내 뭐 배라도 보면서 막 나 이렇게 살쪘지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계속 백종원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성장하고 싶으면 주위에 자꾸 훌륭한 사람들을 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서울대랑 좋은 학교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지만 좋은 학교로 가면 갈수록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조금 랭킹이 낮은 학교에서는 이런 환경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디스코드라고 하는 또 이런 유튜브를 만든 이유도 다 거기서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공학이라든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남들은 재미 하나도 없죠. 제가 5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컨텐츠 하나만 쭉 하면서 구독자 수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환경을 좀 더 키워서 정말 내가 재미있는 과학 얘기, 공학 얘기 하고 싶을 때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사람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여하시고 열심히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고맙네요, 박사님. 저는 사실 박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되게 매력적인 분인 것 같고 뭘 하셔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그거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저번 주에 뭐 했었는데 그 뭐냐 우리 NIW 이거 한번 했었거든요. 요거 그래서 실제 다음 주에 이 NIW 관련해서 그 설명회가 무료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자마자 이거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이거 하시고요. 지난주에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컨택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모든 관심 있는 리스트업 쫙 한 다음에 한국인일 것 같은 사람한테 이메일 보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답장 온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나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아까 그 준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쵸? 대부분 답장을 많이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팁이 있다면 결국에는 뭔가 선택을 할 때 좀 내 뭐 예를 들어 자랑할 만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쇼업. 겸손한 어투로 살짝 섞어서 해주면 음,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거의 한 70% 이상 답장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도움을 좀 받았으면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봐봐 이렇게 나 그냥 이메일 툭 와가지고 그냥 받자마자 이거 바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아마 줌 미팅 바로 해서 막 1시간 동안 우리 프로젝트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또 이렇게 와주셔서 또 품앗이를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도움받은 거 다 돌아옵니다. 도움 받은 것도 다 주다 보면 또 그거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요. 이타적으로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냥 정말 마지막 정말 과학과 공학에 공부하고 싶은 진짜 그쪽에 진심인 우리 후배들 많거든요. 근데 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음, 네, 딱 한마디를 하자면 결국에는 좋아하는 걸 하셔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뭔가 정해놓은 그런 틀이나 뭐 페이가 어때야 돼, 뭐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뭐 이런 명예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음, 그런 것들에 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면 정말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걸 명확하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음, 그걸 찾았으면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셨을 때 결국에는 그런 저희가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하고 싶은 거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노력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멋있네요. 근데 그냥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하나 또 있네.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음,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언제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음, 결국에는 발등에 불똥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좋은 환경에 의식적으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음, 도전이 겁나서 멈칫할 때는 그냥 일단 던져버리세요. 거기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무 그래. 행복하고 너무 편안한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건 가능할 때 해외 경험을 많이 하셔라. 음, 영어든 뭐든 뭐 교환학생이든 아니면 방학도 잠깐 다녀오는 거든 해외 경험을 하는 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외 경험이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두는 거든 그런 음, 환경에 나를 던지는 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좁혀나가면 어느샌가 나만의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아, 우리 구독자님들 솔직히 제 영상 한 몇 번 봤던 분들은 솔직히 이거 내가 하는 말 복붙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죠. 디스코드에 있는 사람들은 나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했던 말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진짜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주위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똑같아요. 내 말을 들으시고 아 이게 진짜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참 민망하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학회든 뭐든지 간에 그때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또 대접을 할 거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좀 우리 인연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종종 바쁘시겠지만 여기 디스코드에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애들이 좀 하는 얘기 좀 들어보다가 해줄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오늘 박사님의 그런 고귀한 말씀 잘 기억해서 훌륭한 과학도 또는 학생들 나아가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